다혜는 숨을 삼키며 식탁에 앉아 있었다. 불룩하게 솟은 배는 그녀의 임신을 안미타카블리 알리고 있었고 움직일 때마다 허리와 발목에 묵직한 통증이 번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오늘 시어머니 인경의 칠순 잔치에 반드시 와야 했다. 샹들리에가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대연회장은 귀족풍 의상을 차려입은 친척들로 붐볐다. 샴페인 잔이 부딪히며 떠드는 소리 사이에서 단정한 네이비 원피스를 입은 다혜는 은밀한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저 여자 봐, 임신하고도 나타났네.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조롱에 그녀는 고개를 떨궜다. 인경은 탁자머리에 앉아 여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 이미 굳어있던 인경의 얼굴은 다혜를 향하자 더 깊은 냉소로 일그러졌다. 닥쳐, 거지 주제에. 그녀의 목소리는 채찍처럼 날카로웠다. 순간 연회장 전체가 정적에 잠겼다.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다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두려움도 애원도 아닌 단단한 결의가 그녀의 눈동자에 서려 있었다. 그러나 남편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눈길을 피했다. 그 무심함이 다혜의 가슴을 비수처럼 꿰찼다. 심호흡을 가다듬은 다혜는 작은 클러치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박세준 어르신께서 남기신 거예요. 그녀는 담담히 말하며 봉투를 인경에게 건넸다. 인경은 독사라도 잡은 듯 손가락을 떨며 집어들었다. 뭐지? 그녀가 쉰 목소리로 내뱉자 다혜는 단 한마디만 남겼다. 읽어보세요. 인경은 봉인을 뜯고 접힌 서류를 펼쳤다. 숨소리조차 사라진 공간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툭툭 끊기며 울렸다. 유원장, 나는 박세준, 온전한 정신과 기억으로 내 전 재산을 다혜에게 남긴다. 지난 세월 지극정성으로 나를 돌봐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인경의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지듯 떨어졌다. 눈에 띄게 창백해진 그녀가 휘청이더니 비스듬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웅성거리던 친척들이 마치 제비떼처럼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인경은 서류를 다시 움켜쥐고 문장 위를 눈으로 할 듯 훑었다. 하지만 검은 잉크로 새겨진 글씨는 변하지 않았다. 그녀가 평생 자신의 것이라 믿었던 재산이 저 젊은 간병인, 이제는 며느리의 손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위조야. 인경은 히스테릭하게 외치며 종이를 탁자에 내던졌다. 다혜, 내 놈이 서명을 조작한 거지. 돈이 목표였잖아. 그녀가 날 선 목소리로 달려들려 하자 민석이 급히 어머니의 팔을 붙잡아 저지했다. 엄마, 진정하세요. 확인부터 하셔야죠. 민석은 속삭이듯 말했지만 그 소리는 연회장 곳곳에 또렷이 울렸다. 인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차라리 괴성을 지를 듯 중얼거렸다. 넌 알고 있었어? 민석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몇 달 전에 아버님께 들었어요. 비수처럼 날카로운 침묵이 다시 한번 대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인경의 입술이 떨렸다. 그녀는 전망 없던 전쟁에서 돌연 패배를 통보받은 장군처럼 분노와 경악 사이에서 몸을 떨었다. 다혜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려 했다. 종아리에 힘이 빠졌지만 그녀는 허리를 고추 세웠다. 이제 굴욕은 끝났다. 그녀에게는 박세준 회장이 남긴 뜻과 그것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신이 있었다. 인경 어머님. 다혜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저는 이 유언장을 지킬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법정에서 다시 뵙죠. 그 순간 다혜의 눈빛은 더 이상 위축된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책임질 준비가 된 한 인간의 것이었다. 인경은 입술을 깨물며 다혜를 노려보았고 친척들은 숨죽인 채 둘 사이의 번개 같은 기류를 지켜보고 있었다. 친척들은 마치 벌집을 건드린 듯 흥분에 휩싸였다. 가장 크게 소리치던 이는 삼촌의 먼 친척인 김진숙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기회를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인물로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말도 안 돼. 간병인 하나가 우리 모두를 속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질투와 공포가 뒤섞인 듯 떨렸다. 그동안 항상 위험을 잃지 않던 인경은 이날만큼은 갈피를 잡지 못한 듯 초라하게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들의 무기력한 배신과 남편의 뜻밖의 유언은 그녀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민석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고개를 떨군 채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못한 그의 얼굴엔 지독한 후회만이 번지고 있었다. 며칠 후 인경은 친척들의 성화에 못 이겨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름 있는 로펌에서 온 변호사들은 자신만만했다. 그들은 다혜를 파렴치한 여자라고 몰아붙이며 회장의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증명해 유언장을 무효화시키겠다고 큰 소리쳤다. 인경은 그 말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그 여자는 남편을 홀린 것뿐이야. 그걸 증명하면 다 끝날 거야. 반면 다혜는 박세준 회장의 오랜 친구였던 중년 변호사 이건우를 찾아갔다. 그의 눈빛은 침착하고 지혜로웠으며 말투는 단정하고 믿음직스러웠다. 세준 회장님은 매우 신중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다혜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후 조용히 말했다. 모든 서류는 정식 절차를 거쳤고 법적으로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깁니다. 재판은 몇 주 뒤로 잡혔다.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다. 인경의 친척들, 기자들, 구경꾼들까지 몰려들어 이 이야기에 들썩이는 사회의 관심을 증명했다. 인경은 변호사들과 함께 전면에 나서 위험 있게 앉아 있었지만 민석은 창백한 얼굴로 옆에 앉아 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혜는 정면을 바라보며 앉았다. 그녀의 옆엔 이건우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그 존재만으로도 다혜는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인경 측의 변호사들은 먼저 공격에 나섰다. 이 여자는 그저 간병인일 뿐입니다. 친족도 아니고 자격도 없습니다. 회장님은 약물 영향 아래에서 제정신이 아니셨습니다. 그들은 다혜를 돈만 노리는 계산적인 여자로 묘사했다. 그러나 이건우 변호사는 단호했다. 이 유언장은 공증을 거쳤고 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박 회장님은 분명한 의식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간병인으로 일하던 또 다른 증인을 불렀다. 연로한 여성 이한나는 박 회장을 수년간 돌본 인물이었다. 그분은 항상 외로워하셨어요. 가족이 찾아오는 건 필요한 게 있을 때뿐이었죠. 하지만 다혜 씨는 달랐어요. 딸처럼 돌봤어요. 밤새 간호하고 책을 읽어드리고 함께 산책도 다녔죠. 그녀의 말은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회장의 삶에 따뜻한 빛을 던졌던 다혜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증거였다. 그 다음 이건우는 다혜가 기록한 간병일지를 제출했다. 약 복용 시간, 식사 메뉴, 천변화, 심지어는 잠 못 이룬 밤의 기록까지 정성스레 적힌 그 일지는 다혜가 얼마나 성실하고 진심으로 회장을 돌봤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공증인이 증언석에 올랐다. 박세준 회장님은 제정신이셨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 뜻입니다. 아무도 막지 않길 바랍니다. 인경 측의 변호사들이 반론을 제기하려 했지만 이미 법정의 분위기는 기울고 있었다. 다혜의 진심은 서류 너머로 전해졌고 반면
인경과 그 가족의 태도는 탐욕 그 자체로 비쳤다. 중간 휴정 시간, 민석이 다혜에게 다가왔다. 얼굴엔 깊은 후회가 어린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다혜야, 미안해. 진심으로. 내가 널 배신했어. 내가 도와줬어야 했는데. 다혜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낯선 이처럼 느껴졌다. 이미 늦었어, 민석 씨.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재판은 다시 속개되었고 마지막 판결이 내려졌다. 박세준의 유언장은 유효하며 전 재산은 다혜 씨에게 귀속됩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다. 인경은 법정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말도 안 돼. 사기야. 난 포기하지 않아. 항소할 거야. 하지만 이 판결은 최종이었다. 다혜는 법정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긴 것이다. 그러나 기쁨은 없었다. 너무 많은 것을 잃은 승리였다. 남편, 가족, 사랑. 그 모든 것 대신 얻은 것은 자유와 독립이었다. ChatGPT 플러스. 법정 밖으로 나온 다혜는 눈부신 햇살 아래에서 고개를 들었다.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했던 두려움과 억눌림이 서서히 걷히고 대신 조용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이건우 변호사는 곁에서 미소 지으며 말했다. 박 회장님께서 참 지혜로우셨어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걸 염려해 상속 분쟁에서 당신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모든 문서를 만들어 두셨죠. 그날 저녁 다혜는 집에 돌아와 짐을 정리했다. 민석과 함께 살던 아파트는 이미 더 이상 그녀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민석이 퇴근하자 다혜는 이미 정리된 이삿짐 옆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 떠날 거야.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민석은 얼어붙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급히 물었다. 무슨 소리야? 이제 다 끝났잖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나 다혜는 고개를 저었다. 넌 선택했어. 그날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잖아. 그게 너의 선택이었어. 난 이제 네 곁에 있을 이유가 없어. 민석은 무릎을 꿇고 눈물에 젖은 얼굴로 애원했다. 제발, 나도 후회하고 있어. 진짜로. 그때는 무서웠어. 엄마한테 맞서기 두려웠다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다혜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늦었어. 내 안엔 이제 너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 그녀는 조용히 민석의 손을 뿌리쳤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 그리고 내 아이에게 그런 나약한 아버지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민석은 울먹이며 마지막 한마디를 꺼냈다. 우리 아이는 어떡하지? 다혜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키울 거야, 혼자서. 그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떠났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과거도 닫혔다. 다혜는 곧장 박 회장이 남긴 별장으로 향했다. 고요한 숲속에 자리한 그 집은 위압적인 대저택이라기보다 따뜻한 기억과 평화가 깃든 공간이었다. 붉은 지붕과 하얀 외벽, 넓은 정원이 펼쳐진 집은 한눈에 보기에도 오랜 세월을 함께한 것 같은 느낌을 줬다. 다혜는 마치 어린 시절 잊고 지냈던 동화를 다시 펼친 듯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박 회장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녀는 며칠간 집 안을 정리하고 방 하나하나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도와주던 가사 도우미 안나와 정원사 김노인은 다혜를 진심으로 방였다. 회장님이 늘 말씀하셨어요. 다혜 씨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라고. 그들의 말에 다혜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었다. 임신 후기로 접어든 다혜는 매일 정원을 산책하고 음악을 들으며 아기의 이름을 고민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박 회장의 서재에서 손때 묻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 안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재산은 결국 허상이다. 남는 건 마음이다. 다혜가 나의 마지막 가족이 되기를 바란다. 그녀는 따뜻하고 강하다. 내 생의 마지막에 그녀가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다혜는 결심했다. 이 유산은 단지 돈이 아니라 신뢰였다. 이제 그녀는 그것을 세상에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었다. 박 회장이 생전 운영하던 복지재단을 이어받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다. 회장의 예전 동료들과 연결하고 남은 자산의 일부를 기부에 활용하기 위해 계획을 짰다. 세상의 다른 여성들, 특히 외로운 사람들과 약자들을 돕고 싶었다. 시간이 흘러 다혜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아이의 이름은 박현우, 박 회장의 유언대로 그의 이름을 이어받았다. 아이는 순하게 웃으며 다혜의 가슴에 안겼고 그녀는 처음으로 진짜 가정을 가진 듯한 기쁨을 느꼈다. 현우는 무럭무럭 자라며 집 안가득 웃음소리를 퍼뜨렸다. 다혜는 정원에 피어나는 꽃들을 바라보며 조용하고도 단단한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배워갔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회장의 유산을 물려받은 여자가 아니었다. 한 아이의 엄마였고 수많은 여성을 돕는 재단의 운영자였으며 자신의 길을 꿋꿋이 개척한 사람이었다. 한편 민석은 몇 번이고 전화를 걸어왔다. 메시지를 남기고 진심을 담은 편지도 보냈다. 난 아직 너를 사랑해 다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자. 하지만 다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정중하고 차분한 말투로 답했지만 그 말끝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다. 어느 날 민석은 뜻밖에도 직접 집 앞에 찾아왔다. 울퉁불퉁한 얼굴, 초췌한 몸. 다혜는 문 너머로 그를 바라보다가 마당으로 나섰다. 민석은 조용히 그녀 앞에 섰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그저 이 말이 하고 싶었어. 널 놓치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지만. 다혜는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동정심이 들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었다. 너는 기회를 가졌었어, 민석 씨. 내가 가장 약하고 외로웠을 때. 그런데 넌 날 지켜주지 않았지. 그게 전부야.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붙잡지 않았다. 그는 한번 고개를 숙인 뒤 돌아섰고 다혜는 그 뒷모습을 한동안 지켜봤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미련이 사라지고 용서가 조금씩 움트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다. 다혜는 복지재단을 통해 많은 여성들과 청년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무료 상담, 일자리 연계, 긴급 주거 지원까지 그녀의 손길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삶에 닿았다. 언론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조명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차분히 그 주목을 감당하며 계속 나아갔다. 어느 날 현우와 함께 정원에서 놀던 다혜는 오래된 사과나무 앞에 섰다. 박 회장이 생전 자주 앉아 책을 읽던 그 자리. 그녀는 나뭇가지에 걸린 햇살을 바라보며 그를 떠올렸다. 보고 싶어요, 회장님. 정말 많이요. 현우는 잔디밭을 달리다 멈춰서서 웃으며 그녀를 불렀다. 엄마, 나비 봐요. 다혜는 눈가를 닫고 아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박 회장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따뜻함은 이곳에 살아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지키고 있었다. 아이의 웃음 속에, 이 집의 고요한 아침 햇살 속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단단한 삶 속에 그녀는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결국 괜찮을 거란 걸 알고 있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그녀의 것이었다. 이제 다혜는 더 이상 남의 가족 속에 조용히 숨어 사는 손님이 아니었다. 이 집은, 이 삶은, 그리고 이 길은 전적으로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